대선 전국이 끝없는 비방 폭로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 욕설이 담긴 파일이 공개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MBC도 똑같이 방송해라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난주 MBC는 대선 후보자 검증이라는 명분을 붙여서 제1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의 사적 통화 내용을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당이 반론 보도를 위한 자료를 요구했지만 MBC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도 2차로 방송한다고 예고했다고 합니다. MBC가 주장했듯이 대선 후보자 검증이 진짜 목적이라고 한다면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의 통화 내용도 동일한 시간, 동일한 분량으로 방송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예, 이상일 보좌에게 먼저 물어보죠. 네. 지금 일단 이번 일요일도 방송한다고 MBC가 예고를 했는데 가처분 신청을 또 냈나요? 네, 그 2차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또 방송이 될 텐데 현재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법원의 판단을 일단 지켜보고 지난번처럼 법원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방송을 하도록 한다면 예. 이제 방송을 보고 또 대응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 이제 2차까지 한다니까 다 끝난 다음에 또 종합적인 입장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이재명 후보 그 이재명 후보 욕설이 공개가 됐는데 국민의힘이 공개한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장영하 변호사님 예. 그분이 국민의힘의 이재명 후보 검증특별위원회 위원이고요. 거기는 선대본 소속은 아닙니까? 네, 상관이 없고 저는 이분이 오랫동안 성남에서 활동을 해왔고 원래 민주당 당원으로 시작을 했고 뭐 민주당 후보로서 성남시장 도전도 하고 아마 예비후 후보였을 겁니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분이 당원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그분의 이 본인도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파일을 공개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공개했다라고 볼 수는 없나요? 제가 보기에는 국민의힘이 공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국민의힘 특위 소속의 위원이 공개했다 이거에 대해서는 뭐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그런데 그 특위 위원이 예. 일반 민간 위원도 통상 계시거든요. 여당이 어떤 특위를 구성할 때도 예. 당원도 있지만 일반 민간 위원도 알겠습니다. 같이 하게 일단 되기 때문에. 특위 소속이지만 선대본 소속은 아니다. 네, 아닙니다. 예. 장영하 변호사인가요? 정기남 대변인 혹시 아는 분입니까? 잘 아는 분입니다. 아, 원래 정치권에 계신 분인가요? 이제 원래 판사 출신 변호사고요. 예. 성남에서 오랫동안 예. 성남시장, 국회의원 각급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의지를 많이 보였었고 출마도 또 실제도 했고? 출마도 했었고 그리고 실제 뭐 지금 좀 전에 정영하 변호사가 예. 국민의힘 당원인지 아닌지 좀 확인이 필요하다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국민의힘의 당원 자격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근데 물론 뭐 선대본부 소속이냐 아니냐. 예. 근데 실제로 국민의힘의 이재명 검증특위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이게 당 조직일 수는 있죠. 여기에 위원이었고 어제 회견도 사실상 회견장을 개인 자격으로는 회견장을 빌릴 수가 없어요. 예, 국회 소통관을. 예. 결국은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 대관도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한다면 예.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장영하 변호사를 앞세워서 국민의힘 선대본부 차원에서는 맞불성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저 장영하 변호사가 뭐 굿바이 이재명인가 그 책도 썼다면서요?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 실제로 성남에서 오랫동안 정치 활동을 하면서 예. 비록 그 선출직에 당선된 경험은 없지만 각급 선거에 출마하면서 실제 이재명 지사하고는 개인적 구원도 굉장히 많고 붙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예. 경선도 붙고 뭐 실제 정적이군요. 성남 시장할 때도 붙었고 여러 번의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메신저가 갖는 신뢰도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뭐 전체 모든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또 관점에서 볼 필요도 있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굿바이 이재명 좋은 내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좋은 내용이 아니라 그동안 쭉 얘기되어 왔던 이재명 후보자의
가족 간의 관계에 있어서 네. 뭐 형수에 대한 욕설이라든지 또 형님에 대한 뭐 강제 뭐 병원 입원이라든지 얽힌 가족사를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 제목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미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타격을 주고자 집필한 책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관계인지는 알겠습니다. 뭐 김부선 씨 변호인도 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선대본 소속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무슨 특위에 포함이 돼 있고 파일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러면 똑같이 검증 차원에서 MBC가 또 방송을 해라. 윤경호 의원, 이걸 MBC가 방송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요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MBC가 선택할 문제죠. 그걸 뭐 언론사에 이걸 보도를 해라, 방송을 해라.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MBC를 향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를 한 셈이 되는 거 아닌가 싶고요. MBC가 그걸 취재를 해서 만약에 보도를 한다면 그건 뭐 당연한 선택인데 그걸 오히려 우리가 자료를 줬으니 해야 된다. 그 대목은 제가 보기에는 넘지 말아야 될 요구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 김건희 씨의 녹취록이 나올 때 당사자가 녹음을 했던 거, 예. 그거는 지금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상 뭐 문제될 게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의힘이 그 서울의 소리라는 것에 소속돼 있는 이모 기자가 그 코바나 콘텐츠에 가서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녹취한 거, 그걸 공개한 거, 그거 가지고 지금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장영하 변호사라는 분이 개인 자격으로 만약에 저걸 공개를 했다면 예. 전혀 제3자들의 녹취록을 공개한 게 되는데 그거는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 예. 뭐 이런 시비도 혹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저는 거기에서만 그냥 그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걸 MBC에 똑같이 보도해야 된다. 그건 무리한 요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일 보좌역, 지금 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요구를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아니 지금 윤경호 의원 말씀에 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MBC가 취재를 해서 한 거라면 보도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몰라도 MBC는 지금 서울의 소리 그 촬영 기사라고 저는 표현하겠습니다. 법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분이 몰래 녹음한 거를 MBC 기자가 취재한 것도 아니고 정식 인터뷰한 것도 아니고 그거를 자료로 받아가지고 국민의 알 권리를 강조하면서 그걸 틀었지 않습니까? 물론 법원의 판단에서 일부 제약이 있어서 편집을 했지만요. 그게 국민의 알 권리라면 똑같은 분량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시켜야죠. 왜 한쪽 편만 선택적으로 이렇게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을 해야 됩니까? 예. 그래서 언론학자들도 강준만 교수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뭐 일반 학자 진중권 교수도 전 교수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준만 교수도 MBC가 똑같이 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그 서울의 소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튼 거에 대해서 이거는 그걸 비판을 선택적 했죠. 공익이라는 표현으로 진중권 비판을 했던 씨는 거죠. 그걸 똑같이 해야 된다라고 네, 얘기했고 그랬고. 두 사람이 서로 다르게 조금 얘기했는데 그렇죠. 관점은 똑같이 한 다르지만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곤란해요. 네, 선택적 공익이라는 측면에서 MBC는 아니 이재명 후보의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증을 MBC가 그동안 해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욕설 파일을 다른 방송이 저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MBC의 경우는 서울의 소리 자료를 받아가지고 틀었기 때문에 저는 이걸 공개하는 게 옳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성관이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음성 파일이 이미 공개돼 있던 거 처음부터 끝까지 틀면 비방 목적이 아닐 수 있다. 틀어도 유권 해석으로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된다는 취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는 두 차례에 있어서 MBC가 보도를 하게 된다면 지난번 20분 앞으로 나올 거는 얼마 될지 몰라도 그거 하나만 틀어도 저는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논리는 대선 후보 검증 차원에서 김건희 씨 통화 내용도 MBC가 방송을 했으니 이재명 후보 욕설도 똑같이 방송을 해야 형평성에도 맞고 공정하지 않느냐. 이게 이제 논리입니다. 이 논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두 분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최수영 컨설턴트, 김한규 변호사 두 분이 좀 진영에 속해 있지 않으니까 최수영 컨설턴트는 국민의힘 저 논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논리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비례 원칙이 적용돼야죠.
그리고 저도 지적하다시피 그 김건희 씨 녹취록을 MBC가 입수해서 틀었을 때 편집권을 어떻게 행사했는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편집권의 기준은 무엇인지 대중이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취재하지 않았어요. 서울의 소리가 취재해서 갖고 왔어요. 그럼 이 취재를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그 기준도 그 과정도 공개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이 MBC가 자체적으로 편집한 그 녹취만 들었단 말이죠. 거기에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MBC 입장에서는 그게 불투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요구를 국민의힘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김건희 씨는 배우자입니다. 이재명 씨는 당 후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이것 또한 알 권리 차원이라는 측면이라 그러면은 이것 또한 저는 무게 있게 다뤄줘야 되고, 배우자보다도 더 후보 본인이기 때문에 이것 당사자가 다뤄줘야 하는데 방송을 하고 안 하고는 저는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녹취록을 봤더니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사안 같습니다. 똑같이 하는 게 맞다. 김한기 변호사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국민의힘 측에서 이것을 똑같이 이재명 후보 뭐 파일이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을 그 MBC가 틀어야 된다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근데 다만 뭐 MBC가 그것을 뭐 반드시 틀어야 될 의무는 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뭐 MBC가 아무리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국가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동일한 기준으로 뭐 예를 들면 A 후보 걸 틀었으니까 B 후보 걸 틀어야 된다 이런 의무는 없죠. 다만 MBC 측에서 부담해야 될 것은 적어도 이제 유력 대선 후보 중 한쪽 후보와 관련된 녹음 파일을 틀었고 대신 다른 그 후보의 녹음 파일 관련된 것은 틀지 않는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시청자라든가 예.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이런 지적, 비판은 온전히 MBC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윤경호 의원, 방송을 해야 된다라고 몇 분 얘기하시는데 만약에 방송을 한다고 칩시다. 삐삐삐삐 소리 외에 뭘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 원본을 그대로 보도하기에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이게 욕설이라는데. 육성이 그대로 들리지 않으면 아마 별로 의미는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욕설 파일이라는 게 처음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시중에 편집본들이 또 돌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상현 의원 말씀 뭐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뭐 제가 보기에는 이 언론사로서는 편집권은 독자적인 권한이기 때문에 그 편집권을 마치 침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요구를 하시는 건 좀 무리가 있다. 저는 그 말씀 거듭 드리고 좀 싶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예. 이건 전혀 다른 영역이죠. 가족 간의 온전히 사적인 대화예요. 그리고 김건희 씨 통화는 기자와 통화를 한 내용입니다. 취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 내용을 똑같은 그 잣대에 놓고 공개하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물타기인 거죠. 그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언론을 겁박하는 행태예요. 편성권까지 침해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뭐 앞서서 백보 양보한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방송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까지 국민의힘이 강제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상일 보좌역 반론을 예.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MBC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무슨 편성을 그러면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다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사적 대화 이야기하시는데 이 김건희 씨 파일도 사적 대화입니다. 그 내용 질문 그 기자가 처음에만 서울의 소리 누구 기자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때 인터뷰에 들어가겠습니다 해서 인터뷰 내용이 질문에 나오질 않지 않습니까? 정대택 씨라고 해서 김건희 씨 어머니하고 오랫동안 송사했던 분 이야기하면서 도와줄 것처럼 해서 접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심을 산 다음에 내가 서울의 소리 그만두면 어떻게 할 건데요? 뭐 캠프 들어와서 일을 해라. 이런 것들이 기자와 소위 취재원 사이에 정식 인터뷰 관계가 아니고 친분이 맺어진 다음에 사적으로 대화한 겁니다. 그분의 신분이 서울의 소리 소속일 뿐이지 그거 역시 사적 대화입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지금 진전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 상당히 난감하겠죠. 거듭 용서를 구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발언을 들어보시죠. 비록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들이 있긴 합니다만 공인으로서 이런 무리를 일으킨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 한 개인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다시 사과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그럴 상황은 없겠지요. 가해 대상이 될 어머니도 지금은 안 계시고 부모에게 도저히 인간으로서 감내할 수 없는 폭력, 폐륜 이런 걸 저지를 일도 이제는 그분도 떠났기 때문에 없습니다. 녹음 내용은 여러분이 전체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로서는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겠죠. 그렇지만 그게 지워집니까? 지금 김건희 씨 통화 내용 방송의 후폭풍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선대본부의 이수정 고문이 사퇴했습니다. 지난번에 김건희 씨 통화 내용 가운데 미투 관련 발언이 있었죠. 안희정 씨 나는 뭐 이해한다 그런 뉘앙스였죠. 그렇지만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면서 고문직을 그만두겠다라고 했습니다. 고민이 있었겠지요. 아무튼 이런 일까지 오고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결국은 미투 관련해서 또 사과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것이 물론 뭐 나오게 된 경위와 MBC의 보도로 인해 갖고 사적인 이런 대화들이 공개가 되고 국민들께서 알게 되셨지만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이 보도되는 과정에서 어떤 상처를 받게 되신 분들에게는 송구하고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이미 서면으로 얘기를 했고 뭐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저나 제 아내나 뭐 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일 보좌역, 이수정 고문이 선대본부 여성본부 고문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원래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계시다 해체된 다음에 그렇게 되신 모양입니다. 아, 이쪽으로. 이번에 알았습니다. 예. 뭐 이 그만두는 것과 관련해서 후보하고 혹시 좀 얘기가 좀 있었을까요? 저는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과를 이제 이수정 교수도 하셨잖아요. 저도 사실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했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사과와 관련해서 우리 선대본부의 어떤 공식 조직에서나 고위 관계자들이 그 이수정 교수에게 뭐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전혀 없고요. 뭐 일부 여론에서 왜 사과했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론 보도에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만두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윤경호 의원 꼭 이것 때문에 이수정 고문이 그만뒀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안에 가서 뭐가 좀 많았어요. 이수정 교수 본인이 그동안에 했던 몇 번의 약간 좀 지나친 언사, 말 실수 뭐 이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죠. 저는 김건희 씨의 그 보도된 내용 중에 그 대목을 듣는 순간 이게 남자들이 사실 술자석에서나 나누는 얘기들 그런 또 이 지나친 남자다움을 표현하는 얘기 중에 그게 아마 스페인어로 알고 있는데 마초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마초이즘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그런 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소지가 있다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안희정 전 지사 사건의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바로 반응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과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저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이 당사자인 김건희 씨 본인이 사과를 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윤석열 후보가 사과를 했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저는 제대로 이 반영이 되지 않고요. 그게 지금 약간 왜곡돼서 더 확대되는 게 저는 김건희 씨의 무슨 팬카페에 사람들이 더 든다 이런 것도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그 왜곡된 마초이즘이 이게 더 씌워져 있는 저는 그 대목이 이수정 교수의 사퇴까지 연결된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수정 교수가 정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정치권에 들어와서 뭐 이렇다 할 보람을 느끼고 떠났을까 생각해 보면 좀 의문이 드는군요. 한 가지 또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이 김건희 씨와 관련해서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이명수 기자가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에 갔을 때 김건희 씨가 그 사무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손님이 왔는데 그리고 이게 초면이거든요. 한 2달 동안 전화 통화는 했지만 초면인데 이명수 씨가 들어오자 한 반쯤 일어나서 말되면 왔어라고 인사를 하고는 다시 그냥 누운 상태로 이명수 씨가 한 3시간 동안 사무실에 머무는 동안 거의 뭐 누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네, 이건 저 이명수 씨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고 하던데. 아, 그래요? 네, 좀 사람을 장악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하대하는 거 아니냐. 최수영 컨설턴트, 지금 김우겸 의원이 이명수 씨한테 직접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의 전달 방식이 김우겸 의원 처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뭐 전에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 부정 확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발언을 계속해요. 네. 저는 사실 저걸 보면서 한때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참 기자였는데 그 기자가 정치권으로 가서 정치적인 진영 싸움에 몸을 담을 경우에 저렇게도 변질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때 청와대에 있을 때 그 흑석지구에 대한 투자 때문에 흑석 선생이라는 그 부동산 투기 때문에 자리를 물러나기도 했지만 지금같이 사실은 뭐 이번 녹취록을 두고 여러 가지 관음증이라고 얘기까지 나오는 이런 마당에 본인이 저렇게 사실인지도 모르는 이야기를 저렇게 방송 인터뷰에 나와서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저렇게 주장을 흘리는 것은 이 싸움을 더 진흙탕으로 끌고 가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 싶습니다. 김한기 변호사는 김우겸 의원 발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걸 매우 부적절하죠. 왜냐하면 저 내용이 전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일단 변론으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김우겸 의원 본인 자체가 계속 그 방송에서 뭐 하더라고요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본인이 들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본 것도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뭐 본인은 김우겸 의원은 되게 권위적이었다고 사실은 표현하고 싶지만은 그 내용 속에 굉장히 여성에 대한 혐오적인 발언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국민의 대표인 뭐 전직 언론이자 청와대 대변인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국민이 이것까지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되냐라는 좀 의문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너무 지나친 과한 발언이었다 생각합니다. 이상일 부자역. 지금 자막에 나온 것처럼 그때 그 김건희 씨 몸이 아파서 약을 먹고 누워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있기는 있던 사실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몸을 반쯤 일으켜서 왔냐고 이랬던 상황인데 그걸 사실은 김우겸 의원이 자꾸 저렇게 왜곡을 하는 거 왜곡을 했다? 민주당을 위해서 별로 안 좋아 보이고요. 아까 이수정 교수는 고문직을 내려놨지만 명백히 밝혔습니다. 정책 제언을 윤석열 후보에게 할 것이고 그 지지하는 관계는 유지할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이제 떠나면서 뭐라고 하고 가겠습니까? 그런데 김우겸 의원과 관련해서 저는 그런 사실이 있었을까 궁금했는데 또 이상일 보좌역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일이 있기는 있었다는 겁니까? 네, 그 몸이 아파 누워 있는 걸 이명수 씨가 보고 뭐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몰라도 김우겸 의원도 기자 출신이면 좀 더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번에도 윤석열 후보 아버지 집 매매 관련해서도 잘못된 이야기를 해가지고 고발당했는데 오늘 또 지금 고발당할 저런 처지에 놓여 있죠. 그런 일이 있었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좀 궁금해집니다. 어찌됐든 사람이 찾아왔는데 왔어 하고 3시간 동안 누워있고 기다리게 했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3시간은 제가 모르겠고 오늘 국민의힘이 이 입장을 분명히 냈습니다. 김우겸 의원 저 주장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를 밝히는 입장을 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요. 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니 김우겸 의원을 좀 비판하려고 했는데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제가 좀 그러니까 혼란스럽습니다. 전에 들었으면 확인을 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저분의 의도는 뻔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깔보고 하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김건희 씨의 이미지를 어떻게든 손상을 가하겠다는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근데 저분이 자주 나올수록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 몇 분 의원 계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민주당에 도움이 안 되면 오히려 국민의힘에 도움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이런 지금 이상일 보좌역도 속상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지켜보는 입장에서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네가 더 나빠 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옆에서 거드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또 네가 더 나빠 이러는 건데 당신이 더 훌륭하다고 싸워도 지금 국민들이 누구를 찍어야 할지 혼란스러운 판에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거 참. 우리 백 선배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고요. 사실은 뭐 저 입장에서 할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김건희 씨 이야기 뭐 민주당이 집요하게 지금 뭐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논밭 이것도 혼동해서 그 김건희 씨 어머니 이야기해서 자료 냈다가 철회하고 집요하게 지금 계속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예, 자, 그 부분 짚어봤고요. 또 한 가지 무속인 논란도 있죠. 이 내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진법사라는 분, 국민의힘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니까 윤석열 후보가 즉각 해당 본부를 해산했지요. 그런데도 지금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니 뭐 조력받은 적이 없다면서 왜 해산하냐. 그러면서 증거 인멸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무속인을 선대위원회에 임명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또 반박하고요. 이준석 대표는 허경영도 트럼프와 엄지척을 했는데 사진 찍으면 다 측근이냐 또 이렇게 공방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무속인 사건이 왕자 의혹에서 항심, 천공 스님, 건진법사, 사실은 역대 대통령 선거에 이런 무속 논란은 끊임없이 만들어 온 것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면 왜 해체했나? 오히려 그 본부가 있으면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해체한 것이 아닌가라는 심각한 의심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은 과연 저 사람들이 정권을 운영하면 또 다른 제2의 최순실 사태, 또 다른 국정농단으로 가는 것 아니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허경영 씨 같은 경우에도 가끔 가면 뭐 트럼프랑 사진 찍고 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트럼프가 허경영 씨 알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당연히 다정하게 사진 찍었다 해가지고 그게 무슨 특수한 관계거나 긴밀히 소통하는 관계는 아니라고 저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래도 뭐 지방선거도 다가오고 하니까 또 정치적으로 좀 지향점이 있는 분들은 와서 친밀감을 드러내면 사진 찍자고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결과가 있는데 우리 후보가 그 언급된 분과 긴밀하게 뭘 소통했다든지 그걸 통해서 어떤 결정을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뭐 어깨를 치진다든지 이런 식의 좀 친밀해 보이려고 본인이 하는 제스처를 취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과도하게 해석하기 시작하면은 허경영 씨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국 정가의 엄청난 거물입니다. 이준석 대표 발언 어떻게 들으셨는지 정기남 대변인 생각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렇게 치부한다고 덮여질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 윤석열 그 후보의 이른바 네트워크 본부, 선대본부 산하에 네트워크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갑자기 이제 없앴는데 이 조직이요. 사실은 윤석열 후보가 경선 캠프를 만들 때부터 이 조직은 움직이고 있었다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실제 전국의 26개 조직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해온 대단히 핵심적인 조직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실제로 또 새해 첫날 윤석열 후보가 그 네트워크 본부를 방문해요. 방문해서 선거 고생한다고 또 격려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후보가 후보 경선 때부터 관여했던 조직이고 또 그 조직은 상당히 중요한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런 문제가 이제 터져났어요. 터져나오니까 갑자기 조직을 다 해산시킨다는 거예요. 해산시킨다는 얘기는 뭡니까? 오해를 할 수밖에 없죠. 아니, 무속인을 본 적도 없다라고 무속인지 아닌지 몰랐다. 나는 스님인 줄 알았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자, 후보는 모른다고 그러고 캠프는 아니다 그러고 그러면서 또 왜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는 겁니까? 해체하는 겁니까? 그래서 증거인멸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걸 조직을 해체한다고 해서 문제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윤석열 후보에게서 무속인 논란이 계속되는 한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것이죠. 정기남 대변인한테 한 가지 물어보지요.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재명 후보 선대위에도 역술인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있습니까?
역술인이 있죠. 있는 건 있는데 정확하게 후보 선대위에서 직능단위 조직에서 역술인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그분들에게는 임명장도 수여하고 그분들이 지지자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하고 건진법사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자,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사이비 종교인이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로 불교계 뭐 법사라고 얘기돼 있지만 조계종 내에도 종단에도 없는 소위 이른바 이단 단체로 알려져 있기도 하거니와 중요한 것은 이 무술인이 윤석열 후보의 지근거리 무술인이 아니고 역술인, 무속인. 예. 무속인이죠. 예, 무술은 역술인 이거. 예. 무속인이 중요한 것은 정확하게 윤석열 후보 지근거리에서 실제 선대위의 인재들을 영입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또 실제 통화 녹취록에서 나왔습니다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엄청난 무속인 프렌들리를 보여줬잖아요. 이런 것들이 실제 선거 캠프와는 별개로 비선 조직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겁니다. 예. 선대위에 참여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문제 제기하는 건 아니죠. 네. 이상열 보좌의 의견 들어보죠. 네, 우리 정인남 대변인 그 다 눈으로 보시고 확인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확인한 거죠. 언론 보도가 확인된 겁니까? 아니 세계일보라든지 모든 언론들을 통해서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저도 말씀하시면 봤고요. 우리 정기남 대변인도 그렇게 단정적으로 눈으로 본 것처럼 말씀하시면 사실은 아무리 이런 토론 프로그램이지만 제가 보기에 고발당할 소지 있죠. 그런데 지금 분명히 밝혔잖아요. 이분이 네트워크 본부에 소속된 분이 아니고 임명장 받은 적도 없고 그렇습니다. 네트워크 본부장이 친분이 있어가지고 그분 때문에 몇 차례 드나든 거고 1월 1일 신년 할애 때 제가 2%에서도 그저께 밝혔지만 많은 분들이 신년 인사에 왔을 때 인사를 했던 거고 후보를 툭툭 쳤다. 어떻게 감히 치느냐. 그러면 그분이 툭툭 쳤는데 후보가 그 자리에서 성질을 냅니까? 성질 내면 그거 자체가 기사겠네요. 그다음에 지금 2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무속인으로 단정하시는데 후보는 스님으로 소개를 받았던 거고 근데 그 2단이라고 말씀하신 그 협의회가 어떤 데인지 아시죠? 대한불교종정협의회. 거기에 서병렬 사무총장은 1월 4일 날 송영길 민주당 대표로부터 임명장 받았어요. 전모 그 법사님은 그 같은 단체의 기획실장이고 같은 단체의 사무총장은 민주당의 1월 4일 날 임명장 받고 9월에는 작년 9월에는 민주당 행사에서 마이크까지 잡습니다. 다 기록이 나와요.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 8월에도 민주당 행사에 나가고 이분은 2018년에 이재명 후보 경기지사 캠프에서도 활동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단체에 속한 사무총장은 스님이고 국민의힘에 속한 같은 단체의 기획실장은 무속인이 되는 겁니까? 좀 확인 좀 하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또 새로운 걸 또 제가 많이 배웠는데 일단 그러면 그 대한불교종정협의회인가? 거기는 조계종에서 조계종의 산하단체는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그 사무총장은 조남도 있어요. 서병렬 씨입니다. 확인해 알겠습니다. 보시기 방금 바랍니다.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뭘 물어보고 싶냐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이 조모 씨인가요? 전모 씨죠. 정모. 네. 이 건진법사라고 하는 분이 그러면은 거기 선대본부에 있기는 있었어요? 선대본부에서 소속돼서 활동한 것이 아니고 예. 이미 다 입장을 냈습니다. 선대본부의 본부장, 오모 본부장하고 친분이 있어서 선대본부에 몇 차례 출입을 했다고 이렇게 저희가 활동한 건 아니고? 입장했고 이 전모 씨의 무슨 딸이 수행한다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 예. 김건희 씨 수행했다는 기사까지 나왔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적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지난번에 우리 이상일 의원 또 김경진 단장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두 분이 다 하신 말씀이 본 적이 없다.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예, 누군지도 모르겠다. 막 같은 층을 쓰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는 과정에서 그쪽에 사무총장이라는 사람은 민주당이 모두 주고 그랬는데 왜 그쪽에서 하면은 뭐 역술인이고 우리가 하면은 사입이고 그러냐라고 말씀하셔서 또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기는 있었나 보다 제가 궁금한 거죠. 아니 전모 법사가
네트워크 본부에 출입을 했다는 건 이분에 대한 그 세계일보 보도 나오는 날부터 다 인정을 했고 저는 그 구층이라는 거는 김경진 전 의원은 이제 공보특보단장이란 말이죠. 그 구층의 공보단 옆에서 활동을 했는지 몰라도 저는 후보실에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공간에 있습니다. 다른 빌딩에 저희 당사에. 그래서 저는 그 전모 법사라는 분을 본 적은 적도 없고 이름도 듣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활동하고 뭐 네. 들어와서 접촉을 했는데 핵심 역할을 안 했다는 거 핵심 아닙니까? 역할도 아니고 그런데 세계일보는 뭐 일정 메시지에 다 예, 관여했다는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일정 메시지는 다 시스템으로 작동이 된다는 말씀드렸고 아니 지금 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선거 캠프에 많은 일반인들이 드나듭니다. 지금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진도가 안 나갑니다. 활동을 했다. 그런데 지금 뭐 세계일보가 보도한 것처럼 메시지라든지 주요 일정 관리라든지 이런 건 일치 안 했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일정 안 했고 활동을 그분이 지지 활동을 뭐 민간인 신분으로 저는 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별로 중요한 일을 안 했으면 이제 그만 나오세요. 그러면 되지. 뭐하러 그 네트워크 본부라고 하는 것을 해산을 해버리냐 이거죠. 아니요. 이 자꾸 많은 분들이 네트워크 본부에 많은 분들이 드나들고 오해를 사고 하니까 해산을 했던 거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거는 보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보가 쓸데없는 오해 살려면 차라리 이 조직을 해체하자. 이렇게 하고 거기에 계신 분들 중에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 아무 문제 없는 분들은 뭐 직능이나 조직의 다른 파트에 편입돼서 활동을 하면 되니까요. 네. 그리고 그 전모 씨가 매일 와서 뭐 활동을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윤경호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비락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녹취록에서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오히려 내가 도사들과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후보에게는 손바닥에 왕자라는 거, 그다음에 당내 경선 때 천공도사니 뭐 이런 거론된 사람들 때문에 사실 일반인들에게는 부정적인 이미지, 그래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이게 다 지금 같이 이렇게 압축이 돼서 덮여지는 거죠. 마치 세계일보가 김건희 씨의 녹취록을 듣고 그다음에 취재를 해보니 이 전모라는 사람이 네트워크 본부라는 곳에서 활동을 했다. 그렇다면 뭐 순차적인 연결고리가 있는데 김건희 씨의 녹취록은 일요일 저녁에 보도가 됐고요. 공개가 됐고 세계일보는 그 다음 날 월요일 아침에 1탄 1보를 띄웠어요. 그리고 화요일자에 또 2보를 띄웠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아무리 부인을 하려고 해도 이건 오비락이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아무리 부정을 하려고 해도 일반 유권자의 눈에 이게 완장을 제대로 차지 않고 뭔가 김건희 씨나 아니면 윤석열 후보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이런 무속인들이 있구나. 이거 좀 불안해 보인다. 왜? 최순실 최태민이라는 우리 전직 대통령을 탄핵까지 가게 만들고 결국 대한민국의 국정 시스템이 이렇게까지 사적인 영역으로 인해서 마비가 되는 이게 전부 지금 오버래핑이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뭐 최수영 컨설턴트 이런저런 논란 벗어나려고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까지 했는데도 또 이 논란이 가라앉지 않으니 참 국민의힘도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무속인이든 뭐 도사든 법사든 선대본부 활동을 했다고 비판할 수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선거 때 있잖아요. 무속인 영향력 다 인정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구전홍보단 그걸 영향력을 또 활용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역대 모든 후보들 보면은 아버지 자기들 그 조상 묘 이전하거나 심지어 여의도에 빌딩 얻을 때 어디가 왕기가 서렸다고 다 하면서 빌딩 찾고 다니는 거 그다 가십 기사 다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까지 뭐라 할 수 없는데 다만 윤석열 후보한테 이게 좀 다른 그러니까 평소 같았으면 별로 문제가 되지도 않을 것을 이런 어떤 왕자 논란이라든가 뭐 천공스님 논란이 있었으니까 이게 이제 확대된 건데 저는 그래서 아마 윤석열 후보가 이런 논란을 일거에 그냥 세게 차단해서 더 이상 확전하지 말자라는 차원에서 선대본부 해산한 것 같은데 저는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더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도록 좀 뭐랄까 강력한 자신의 의지 비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비방 폭로전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곧 토론이 열린다고 하죠. 토론에서도 이어질까요? 토론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발 토론에서만큼은 제대로 된 정책 토론을 봤으면 하는데요. 일정 합의도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일단은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설 연휴 전 양자 토론 합의했었는데 30일 또는 31일 하자라고 이제 합의를 했습니다. 처음에 27일 얘기가 나왔는데 뭐 그건 아니고 이렇게 됐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그것도 다 어렵다고 한다면 방송사가 처음에 합의했던 날짜가 27일인데 그때도 가능하다. 국민의힘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시간이 이때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왜 나만 빼냐? 두 사람만 하느냐? 안철수 후보 그렇게 했는데 정의당도 신청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토론 관련해서 오늘 공방이 있었는데 날짜를 넣고요. 한번 보시죠. 설 연휴 전 하기로 한다고 논문으로 합의했는데 갑자기 30일 들고 나오시니까 다들 당황하죠. 그거는 뭐 연휴 그 개념보다는 어느 시간대에 어느 분이 가장 많이 볼 수 있을까. 이걸 27일에 틀어나 31일 방송하나 이 프로그램은 가장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부터 미리 예단해서 날짜를 변경해달라는 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안 되는데 설 연휴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달라요. 지금 저희는 1월 31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1월 29일로 그렇게 해석하셔서 보내신 거잖아요. 여기 계신 기자님께서 다음으로 설 연휴 전이라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아닌데 정치권에 가면 저렇게 복잡해집니다. 김한규 변호사, 설 연휴가 언제부터입니까? 설 연휴는 이제 우리가 통상 알듯이 이제 설날, 그 전날 또는 다음 날 정도 생각하는데요. 또 이번에는 연휴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않습니까? 닷새 연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렇죠. 뭐 설 연휴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 전 이렇게 합의했으면 괜찮았을 것을 설 연휴 전에 합의해놓고 저렇게 하니까 궁색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도 원래 한 27일 뭐 날짜 괜찮다. 아니면 뭐 목요일, 그러니까 설 직전인 토요일부터 연휴니까 뭐 목요일 아니면 뭐 금요일 저녁도 괜찮다 생각했는데 또 오늘 양당 후보가 뭐 30일, 31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연휴 기간 동안에 뭐 이렇게 뭐 우리 시청자들한테 국민들한테 우리 토론하는 모습 보여주자. 뭐 이것도 최소한의 명분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만. 예. 저는 뭐 시청률이 상당히 보장된 어떻게 보면 대선 후보의 토론이긴 한데 지금 지지율 지금 10%가 넘는 안철수 후보를 배제하는 것이 과연 지금 뭐 법적인 문제는 변론을 하더라도 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해서 이게 온당한 진행 절차인가 이건 좀 의문이 있습니다. 예. 윤경호 의원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방송사에 계시니까. 언제가 좋은 거예요? 저는 설 연휴 중간에 하는 게 가장 시청률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30일에 하는 게 더 많은 뭐 국민이. 전 날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27일이든 아니면 30일이든 31일이든. 근데 왜 그럴까요? 다만 저는 이번에도 또 똑같이 이 시간을 제한적으로 정해놓고요. 추가 질문은 또 못하게 되고 뭐 심지어는 물론 이번에는 당연히 생방송으로 하자는 거에 이견이 없겠죠. 그러나 토론 생방송 안 하기도 해요? 토론 생방송 안 하고 뭐 약간의 시차를 두기도 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뭐 그래서 저는 그런 거에 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았어요. 생방송 해야죠. 무슨 얘기야. 그래서 이 과거에 이 여러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가 질문을 일단 저는 하지 않고 그냥 전체 현안을 다 다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시간에 쫓겨가면서 예. 하다 보면 또 주마간산 그리고 아니면 이미 다뤘던 내용을 또 다시 되풀이하는 그것만 좀 피하고 토론을 한번 제대로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런 주문을 꼭 하고 싶습니다. 안철수 후보 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철수 후보를 뺀 건 글쎄요. 이거는 양자 간의 합의 사항이라고 저는 처음에 봤어요. 그러니까 3당이 모여서 합의를 했다면 당연히 안철수 후보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예. 법정 토론은 자격의 기준이 당연히 예. 있기 때문에요. 이건 저는 안철수 후보가 볼멘 소리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법적으로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라는 부담은 전 느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일 보좌역 혹시 지금 그 양자 대결로 하자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더 요청한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이 역사가 있습니다. 예. 작년 이제 아마 12월 중순께부터 이재명 후보가 일단 1대1로 회동하자. 예, 예. 매일 하자. 그것도 이렇게 하시다가
1대1 토론하자 계속 그러셨어요. 그때는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 1위였고 이재명 후보가 2위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토론 이야기를 하셨던 그때 이재명 후보는 1대1 회동 또는 토론이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1월 초에 예. 윤석열 후보가 법정 토론 말고 뭐 다른 토론도 좋다, 뭐 하자 이런 입장이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양당 협의에서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이 1대1 토론을 저는 선호했다고 생각을 하고 27일이 이제 국민의힘이 좀 곤란했던 것은 사실은 지방 일정을 좀 생각하고 있었던 차였거든요. 이제 그런데 오늘 뭐 어찌됐든 양당이 선호하는 1번은 31일, 2번은 30일 이렇게 합의를 했기 때문에 아마 두 날 중에 하루 토론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단 국민의힘은 양자 토론 하자입니까? 그렇죠. 현재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일단 하고 나중에 지금 뭐 심상정, 안철수 두 분의 저는 그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는 또 나중에 또 협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일단 생각. 이번은 아니다. 이번에는 양당이 합의를 했는데 예. 만약에 이제 그분들까지 또 모여서 하자면 또 또 다른 논의를 합의를 해야 되고 되니까. 그러면 날짜가 또 변경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의 변수는 안철수 후보가 지금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한 판단이 예컨대 2007년의 경우에 그 당시 이명박, 정동영, 이해창 후보가 3인이 토론을 하기로 했는데 권영길 민노당 후보,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가 그때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진 적이 있습니다. 아, 그랬군요. 그래서 저게 좀 변수는 될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럼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왜 이상일 보좌관한테 자꾸 그걸 여쭤봤냐면 정기남 대변인 어제 네. 이재명 후보한테 물어봤더니 이재명 후보는 뭐 우리는 뭐 3자 토론, 4자 토론 상관없다. 근데 네, 이제 국민의힘이 양자 토론을 좀 고집하는 것 같다고 그래서 네. 만약에 이상일 보좌역이 지금 그쪽에 실세니까 아, 뭐 우리도 뭐 3자 토론, 4자 토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은 되지는 않죠. 그건 어쨌든 간에 양당 간의 그 합의 전제가 돼 있는 건데 저 앞서 이상일 보좌역도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국민의힘 공문서에도 설 연휴 전 TV 토론으로 한다라고 1항에 딱 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굳이 31일, 30일 하겠다는 걸 뭐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27일이 안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논리가 없어요. 지금 지방 일정 말씀하셨는데 그걸 방송사한테 어떻게 설득할 수 있을 거예요. 이를테면 방송사는 계셔봐서 잘 알지만 사실은 설 연휴 기간 동안에 특별 편성을 다 이미 오래전에 해놨어요. 그런 속에서 그 지금 27일을 왜 못하겠다고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것이 좀 분명하지가 않고 두 번째 이 대목이 중요한데요. 지금 같이 선거법을 위반하자고 주장하는 꼴이에요. 30, 31일을 얘기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요. 자, 원래 선거법상의 이 방송 토론은 양당이 주장할 수가 없어요. 이 후보 토론에는 단체와 소위 이른바 언론 기관만이 후보자 초청 토론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당이 합의를 통해서 우리 두 당이 할 거니 좀 우리를 초청해 주세요. 라고 방송 3사에다가 요청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가 주관을 하는 겁니다. 방송사가 주관하는데 날짜는 27일 안 돼요. 우리 30, 31일 할게요. 이건 방송권에 대한 침해죠. 그리고 이 자체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양당이 주관하는 토론회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자, 그러나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27일이든 30일이든 31일이든 어떤 상황이 됐든 우리의 입장이 딱 정해지면 양당간 입장이 정해지면 방송사에게 전권을 맡기고 방송사가 독자적인 논의를 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온당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예. 예, 우리 정기남 대변인 저 말씀은요. 공식 선거운동은 들어가서 법정 토론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데 지금은 공식 선거운동이 아니고 법정 토론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미 보도까지 됐어요. 양당이 합의해서 토론을 하는 거 선거법 위반 아니라고 이 기사까지 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양당이 합의를 해서 토론회 하기로 한다가 돼 있습니다. 이제 시점 가지고 이야기하시지만 양당 합의가 전제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지금 민주당도 그래서 합의한 거 아닙니까? 30일 1일을 선호하고 이 안으로 30일 이렇게 정해진 거죠. 27일과 관련해서 저희 당이 주장할 수는 있는 거고 27일이 왜 나왔냐면 그건 방송 3사가 이날이 좋겠다고 의견을 낸 거죠. 그러나 저희는 31일을 더 선호한다 이런 입장을 냈고 민주당이 그걸 수용한 겁니다. 그다음에 선거법 위반은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그 민주당이 수용했다는 것도 사실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TV토론은 어떤 형태로든 설 연휴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건 확고한 입장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실제로 선거법 82조에는요. 언론기관이 TV토론을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양당이 요청하는 겁니다. 그 선거법이 공식 선거운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대목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당의 합의사항을 방송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주관하는 형식이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좀 제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기로 하고. 근데 최수영 컨설팅 토론하기로 합의했으면 토론하면 되는 거지. 토론하기 전에 지금 뭐 주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날짜 가지고 이렇게 삿바싸움을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해요. 저도 사실 이해가 안 가는데 저는 이 30일이냐 31일이냐 27일이냐 이건 날짜는 정말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이 사실 언제 이 두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검증을 하느냐 그것만 남은 핵심 과제인데 저는 약간 시간대를 두고 양당이 힘겨루기가 하는 건 이해가 돼요. 국민의힘 측이 주장하는 이른바 8시에서 10시 좀 황금 이른 타임 때는 아마 그러니까 보수층의 주요 지지 기반인 60대 이상 분들이 좀 일찍 주무시니까 그 전에 한번 이걸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가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10시에서 12시 그쪽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밤늦게까지 시청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좀 한번 우리가 어필해보자 이런 전략들이 담겨 있어서 시간의 정치학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만 날짜는 전혀 저는 변수가 될 것 같지 않은데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저는 사실은 전략적 고려를 왜 양당이 뭐 어떤 측면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나 저는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다들 이 방송사가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방송 편성의 자율권이기 때문에 3자 4자 토론은 이게 지금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저는 두 자릿수 지지율 심상정 후보는 5인 이상의 정당이니까 여기에 대인 후보 최소한 국민의 4명 중에 1명 정도가 지지할 수 있다는 그런 후보를 빼고 토론한다는 거 이거는 양당의 담합이라는 비판은 받아서 마땅하기 때문에 만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도 진행되고 있지만 법적인 걸 떠나서라도 양당이 이건 한번 정치적으로 한번 타협해 보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당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당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고 이어가죠. 한마디로 말해서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거든요. 후보들이라면 공평하게 기회를 주어야 되고 그래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불공정 토론이고요. 이 거대 양당의 어떤 의도, 폐악질이라고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저희들이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모두 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기득권 정당들의 치졸한 담합 토론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오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윤경호 의원 옛날에 그 TV 토론 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좀 1대1 맞짱 토론 좀 제대로 된 토론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 때가 많았어요. 그때는 다 기회를 똑같이 줘야 되니까 지지율이 5%든 40%든 똑같이 바른 시간 주고 하니까 좀 지루하고 그랬는데 오히려 이번에는 좀 관심이나 상황이 그때하고 좀 다른 것 같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상 정해져 있는 토론회라면 지금 아까 이상일 전 의원이나 정기남 대변인이 한 여러 가지 얘기들, 규정들 다 충족해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언론 환경도 변했고요. 전 굳이 지상파 내지는 종편에 중계 요청 안 해도 대중들이, 유권자들이 접할 수 있는 채널이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리얼타임으로. 이를테면 온라인상의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도 중계가 가능하다면 그것도 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안철수 국민의당 쪽에서 지금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는 걸 또 냈는데요. 전 이 대목에 꼭 마지막에 한 말씀 드리고 싶었는데 이 연결돼서 이번 양자가 합의한 토론은 이 토론대로 먼저 하고요.
그리고 또 확대해서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이를테면 법정 토론하기 전에 그런 기회가 더 많아지면 얼마든지 저는 가능할 거다. 그러면 좋겠네요. 예. 다만 안철수 국민의당이 방금 내놓은 이 가처분 신청이라는 건요. 정말 정치의 사법화, 우리 흔히 말하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갈등 조정이 일이고 이 갈등 조정을 위해서는 서로 타협하고 협상하고 해서 거기서 사법적인 판단을 받기 전에 먼저 풀어내는 게 정치의 영역이다. 이게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우리는 정치 영역에서 실컷 싸우다가 안 되니까 법원에 가서 판단을 뭐든지 다 받자. 이것마저도 과연 이래야 되나. 아까 이상일 전 의원이 2007년에 이미 그런 전례가 있다고 해서 제가 미처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그런 전례가 있다는 것도 참 유감이긴 하고요. 이 건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양당이 합의한 거 먼저 한번 토론한 거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더 토론이 유권자들에게 정말 현명한 판단을 줄 수 있는 기회다 싶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법정 토론회 전에 개별 협상 또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토론이 좀 많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토론에서 개헌 관련된 의제가 혹시 중요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제 이재명 후보가 뉴스와이드 인터뷰에서 개헌 얘기를 했는데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4년 중임제 개헌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얘기. 임기를 1년 단축할 수도 있다. 개헌을 하면 이제 지금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기 때문에 이게 개헌을 했을 경우에 대통령 임기가 좀 걸리거든요. 그런데 임기 1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뭐 대수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책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4년 중임제가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 국민들께서 내각 책임제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이 좀 분산된 4년 중임제로 가야 되는데 임기를 1년 단축하더라도 그런 방식의 개헌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뭐 그리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국가 백년 대계 예를 들면 경국 대전을 다시 쓰는 건데 특정 뭐 임기 1년 줄이는 게 뭐 그리 중요한 일이겠어요. 사실 기간이 이제 불일치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선거, 총선하고 대통령 선거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톱니바퀴 바뀌듯이 계속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조정을 하려면 이제 임기를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의남 대변인, 여당의 대선 후보가 임기를 1년 단축할 수도 있다. 그러면서 개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민주당에서 이 문제가 확산되는 것을 좀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느껴지던데 왜 꼭 그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소위 그동안 우리 헌법 체계가 80년 체제를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잖아요. 개헌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물이 익을 대로 물이 익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선거 전에 들어가면서부터 일체 개헌 이슈 자체가 어떤 민생이라든가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논의 자체가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던 소신, 뭐 이 개헌 문제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을 어제 MBN 이 토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여야가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하겠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하는데 합의가 전제되고 만약에 4년 중임제 개헌에 합의한다면 정말 임기 1년 어떤 한 대통령 후보자의 임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진정성을 강조하고자 한 것이죠. 단 지금 당 차원에서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정책 대결도 하고 있는데 여야가 사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윤석열 후보도 좀 뭔가 좀 정리가 되면 다시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잖아요. 권력구조 문제라든지 또 기본권 강화 문제라든지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일련의 과제에 대해서 대선 후보 공약으로 정말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뭐 더 나아가서 안철수 후보도 후보로 역할을 한다면 같이 모여서 저는 개헌에 합의할 수 있으면 가장 그것이 바람직하다라는 게 당의 판단입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에 다른 후보들 무엇라고 반응했는지 들어보실까요? 집권 여당으로서 180석을 가지고 있고 이랬으면은
뭐 당내 경선부터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근데 이거를 대선을 코앞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막 터진 그런 가운데 좀 저는 딱 듣고 약간 뜬금없다 이런 5년을 사실상 8년으로 가자고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 개헌 그 주장에 대해서는 논평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잘 알아서 판단하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꺼이 임기 1년을 나는 그거는 내놓을 수 있다 하시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 현재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4년 중임제가 되면 모든 권한을 총동원해서 재선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대통령을 8년 하겠다는 주장과 저는 똑같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양보가 아니라 1년 임기 양보가 아니라 오히려 8년 하려는 욕심이라고 오히려 보세요? 8년 하려고 한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글쎄요, 김한기 변호사, 안철수 후보가 저 부분 좀 오해하고 있지 않는가 싶은데 지금 헌법에 헌법 개정을 하게 되면 헌법 개정 당시 대통령은 출마할 수 없게 돼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예를 들면 근데 이 부분이 예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헌법 개정을 하시면은 개정의 주체로서 현 정부가 추진한다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적용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예. 그러면 이거를 달리 해석하면은 그 이번 대선에서 그 국민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한테는 적용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가 우회적으로 경계하는 것은 뭐 이재명 후보가 노골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지금 당장이라도 좀 헌법 개정을 해서 다음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적용 안 되지만 대선 전에 그런 헌법 의미로 개정을 저는 그런 의미로 좀 이해되거든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재명 후보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임기 1년을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하겠다. 왜냐하면 임기 문제가 걸려서 그걸 맞춰야 되니까 대통령 그 임기 때문에 계속 개헌을 못 하니까. 그런 부분이 제가 약간 오해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라면 오히려 이제 아까 다른 후보들이 지적한 게 약간 잘못된 게 우리 헌법에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만일 대통령이 당선돼서 이걸 4년 중임제로 개헌한다면 본인 적용 안 되거든요. 그 얘기예요. 예, 적용 안 되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가 뭐 8년 뭐 이런 거는 아예 애당초 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선거가 49일 남았는데 그 전에 어떻게 개정이 돼요? 국민투표도 해야 되는데 그건 안 되고 1년 임기를 단축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인 오해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재명 후보도 그 부분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8년 더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표현이 있던데.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안철수 후보께서 약간 오해를 하신 거고요. 우리 헌법에는 개헌을 하게 되면 그 개헌한 헌법에는 개헌 당시에 재임한 대통령에게는 적용을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임기를 늘리기 위해서 개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아예 헌법 조항에 이 새로운 개헌을 하면 개헌 당시에 대통령에게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기를 줄이고 4년 중임제 개헌안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임기만 축소되지 그다음에 출마가 불가능합니다. 예, 지금 뭐 이재명 후보가 변호사니까 정확하게 헌법을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안철수 후보는 약간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윤경호 의원, 어제 이재명 후보에게 이제 제가 질문한 가장 큰 이유는 그거였습니다. 50%도 안 되는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이 100%의 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또 아무리 선한 의지로 권력을 행사한다고 해도 갈등과 대립의 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런 대통령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좀 개헌을 한다든지 대통령제를 좀 바꿔본다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개헌에 대해서 자기는 좀 생각하고 있다. 4년 중임제가 바람직하다. 그런데 지금 임기 때문에 좀 이런 게 잘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뭐 1년을 뭐 내가 줄이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상당히 적극적인 의지를 비치더라고요. 이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지금 아직 캠페인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약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5년짜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모두 다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본인도 착각하고 유권자들도 착각하게 만드는 게 지금 우리 5년 단임제 지금 6번 해봤지 않습니까?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바로 이제 4년 중임제라는 권력구조 개편 이 의견인데요. 이거 사실 처음 나온 거 아니죠.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에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꺼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1년 내가 임기 줄일 수 있다는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긴 한데요. 원포인트 개헌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헌을 기왕 할 거면 아까 정기남 대변인 언급 중에 지방 분권 강화라는 얘기도 나왔거든요. 그런 식으로 살이 하나씩 둘씩 붙다 보면 또 못하게 된답니다. 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년짜리 대통령이 대한민국 모든 권한을 다 쥐고 다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이 인식을 바꿀 수 있는 해결책이 4년 중임제이라면 딱 그 하나만 권력구조 개편 이거 하나만 바꾸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 다음에 되는 대통령이 1년 임기 줄이고 하겠다 굉장히 의미 있는 제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거 이재명 후보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여러 차례 나온 얘기이기 이재명 때문에. 후보로서는 이제 처음 얘기한 그렇습니다. 거죠.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폭탄 발언처럼 처음 얘기한 건데 전 이거 그냥 일회성으로 치부해버리지 말고 결국은 동의는 국민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여론을 좀 모을 수 있다면 한번 모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이상일 보좌역 혹시 윤석열 후보는 개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윤석열 있습니까? 후보는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좀 분산을 해야 된다. 개헌을 한다면. 근데 그 권력구조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고 권력구조에 대한 논의는 분분하기 때문에 어떤 일치된 이 방향으로 가자, 4년 중임제 가자 이런 건 아닌 거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는 저거를 공약으로 내세운 건 아닌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저 드라이브를 계속 걸지는 제가 보기엔 물음표고요. 그러니까요. 본인도 지금 공약이라고 안 하고 평소 생각을 밝힌 거라고 했고 안철수 후보가 착각한 건 사실인데 안철수 후보 이야기 중에 하나는 분권형으로 가서 한다면 모른다. 그다음 이재명 후보 한 말씀. 성남시장 재선했더니 해볼 만하더라. 그게 안철수 후보가 두려워하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런 질문 나한테 해달라 그런 적 없었어요. 그냥 제가 이렇게 물어봤었고. 최수영 컨설턴트 아무튼 이재명 후보의 저 발언도 토론의 주요한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사실 전략적 승부수라고 보는데 MB에 나오면서 아마 준비해온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권에 두 가지 블랙홀이 있는데 단일화와 개헌입니다. 이 두 가지를 던지면 다 먹어요. 그런데 야권이 지금 단일화로 쭉 갈 공산이 지금 벌써 이미 불을 지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권 저는 개헌으로서 맞불을 놓는다. 그래서 자기가 이 앵글에서 빠지지 않고 이슈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개헌이라는 카드를 던져서 맞불 성격으로 간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는 것들 자체가 선거 캠페인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그런 전략적 승부수로 저는 어저께 아마 준비해 와서 대답의 형식을 빌린 그런 답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아젠다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진전이 될지 지켜보겠습니다.